다음 이제 주제로 넘어가죠. 아까 우리 홍 소장이 지금 이게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다 라면서 동시에 했던 말이 그렇다고 뭐 야당에 대한 지지로 올라갈 것 같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홍 소장의 의견이었었는데 이게 지금 전국 전반 또는 그 야당에 대한 지지 뭐 이런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야당 현재 지금 이제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장애투쟁하겠다라고 뭐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야당의 그 토론회 두 개를 보면 네. 그 토론회에서 이 한국당이 참 삐짐이 있다 하는 게 김무성, 김문수 뭐 이런 거. 예, 그 김무성하고 거기도 김문수 하고. 토론회고 또 저기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또 뭐 야권 통합 관련 토론회가 있는데 플랫폼 있잖아요. 한 군데는 사람을 놓고만 이야기했고 한 군데에서는 탄핵 갖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야당이 지금 솔직히 서민이나 중산층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하느냐, 기득권, 뭐 수구 이런 부분의 이미지를. 근데 그런 논의는 야당 어디에서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국당이 저런 행보를 하는 이상 문 지지율이 내려가는 거하고 한국당이 올라가는 거하고는 저는 매치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흐름이 그러면 되느냐, 중간에 제3의 뭐 중도 성향을 띤 이런 흐름을 만들자라는 쪽에서 탄력이 좀 받게 되는, 그래서 양쪽 다 환멸을 느끼고 제3의 어떤 공간들이 조금 총선까지 넓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어제 그 토론회에서도 드러났지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는 제가 지난번에 그 보수의 그 질서 재편은 보수 분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지금 우리 공화당과 그 친박계가 하나의 이 세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게서 어떤 이 비박이라고 해요. 복당파라고 했던 그 부분에서 개혁적 성향을 가진 부분들은 그 새로운 신당, 그 보수 새로운 신당을 갖다가 모색할 것이다. 어제 그 플랫폼 토론에서는 주로 나왔던 게 이제 정의화 의장이 기조 발제하면서 그 부분을 대변하면서 제 3지대 이 개혁신당, 보수개혁신당을 말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의 바른정당계랑 묶어서 고등학교 쪽은 아니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수는 적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뭐 충분히 교섭단체 이상은 저는 될 수 있다. 그거 보여지고, 이게서 보수의 미래가 이게 있다 그러면은 총선에서 쏠릴 수 있다. 쏠릴 수 있다. 전 그래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오히려 그 보수가 필패 구도다 하는 부분들은 보수 대통합 구도로 이야기하면서 그 김무성 전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우파 후보 단일화 뭐 이런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이 전체적인 어떤 대통령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가 어떻게 그 이슈와 맞물리 가면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마지막 결론은 예를 들면은 총선 그 직전에 나올 것이다. 재편과 단일화 동시에 둘 다 추진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지금 한국당 중심으로서 다 통합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예, 어렵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지금 이제 금방 아까 이야기한 어떤 반정치의 흐름, 이 양대 기득권에 대한 그 속에서 보수신당, 그 보수개혁신당의 그 태동, 그리고 이 부분에 지금 제가 인터뷰했던 그 문병호 최고위원 지금 바른미래당도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안철수 이게 중도 보수가 아니고 보수와 중도의 어떤 통합 또 오케이다 이거지. 그래서 이 흐름에 저는 안철수도 같이 자기 정체성을 가지면서, 안철수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 새누리당은 이렇게 완전히 적으로 규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말에 대해서 그거를 뛰어넘는 걸 잘 못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자기 정체성을 가져나가면서 보수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은 그 방안이거든. 그래서 여기에 뭐 지금 요새 5인 신당설이 나온다면서요. 그게 뭐 그러면 저기 손학규 또 대안 민평당은 따로 뭐 붕 뜨나요? 뭐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평당에서 나온 분들이 이 박지원 전 대표가 말한 대로 호남 3인은 좋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런 정서이기 때문에 저는
이 호남 자민련으로 사람들이 보면 자기는 전국정당을 지향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바른미래당에서도 호남계 문병호 같이 문병호 의원은 인천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호남 지역 의원들은 이 그 지금 대한정치와 함께 꾸려지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저는 중도 보수 개혁 신당이 나온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지만 쉽진 않다. 예를 들면 지금 그걸 갖다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과거 그러니까 2016년 같은 경우는 중도 보수 신당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국민의당 정도. 아까 얘기한 뭐 정의화 의장 같은 것들. 정의화 의장, 정의화 의장 제가 그게 코멘트 못 쳤던 사람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참 신하고 뭔가 그런 사람이 지금 구심점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당 중심으로 어떤 식으로 헤쳐모여야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한국당 중심이라. 아니 한국당이 축이 되는 거기에 대해서 뭐 거기다가 거기 한국당이 아니 뭐 그러니까 외피를 바꿔 입든지 어떤 식으로든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경원 대표가 그 이야기했어. 큰 집론. 아니 근데 문제는 그 큰 집론을 가기 위해서 한국당 중심으로 뭔가 통합을 하는 데 있어 저는 걸림돌 몇 개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한교안이 기득권입니다. 한교안이 예를 들면 지금 유승민이나 안철수를 포용하려고 하면 최소한 그 사람들한테 지분을 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러니까 여기 돌아가고 한교안 이 들렸을 것 같으면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공천 지분이라고. 그 공천 지분을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줄 수 있느냐 하는 거지. 그게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또 두 번째는 유승민의 자존심입니다. 유승민은 내가 왜 정치하는가를 매일매일 묻는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지금 한국당하고 뭔가 손을 잡으려고 하면 그럼 한교안이 그러면 지금 그걸 쳐내야죠. 친박계들하고 가감히 쳐내야죠. 어제 사실 김문수하고 보면 이제는 보수라는 범위를 같은 범위 속에서 묶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는 그럼 그 부분을 쳐줘야 되는데 한교안이 그렇게 칠 가능성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천년 저주로 봤는데. 천년 저주로 봤는데. 근데 유승민 입장에서는 그 자존심을 구부려 갈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안철수의 모호성입니다. 안철수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안철수는 끝까지 쉽게 말하면 눈치 보기로 할 겁니다. 좀 그 비판적으로 한 사람들은 그 간보기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일 거라는 거죠. 안철수 이야기 나왔으니까 내 조금만. 네 번째가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박근혜의 배신자로. 박근혜가 끝끝내 아마 제 생각에는 박근혜가 인생 살면서 배신한 사람 끝까지 응징하잖아요. 응징해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응징해달라고 하면서 바깥에서 어떤 식으로든 흔들 수밖에 없다. 보수 세력. 그러니까 결국 장애 요인이 내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내게 된다.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하냐. 이게 쉽지 안철수는 않다. 제가 볼 때 총선 전에 움직이는 게 손해지요. 왜냐하면 뭐 어차피 총선 전에 지금 뭐 문이 지금 이 조국 때문에 망가지는 부분하고는 별개로 그렇다고 총선 전에 한국당이 대승을 하거나 또 뭐 숫자로 이길 가능성도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중간쯤에 되는 정당들이 이제 만들어지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면서 한국당은 뭐 적절하게 그냥 나올 수밖에 없을 건데 안철수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당 갔다가 어쨌든 선대위원장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대위원장에서 선거 결과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괜히 이제 지금 이러는 것보다 선거 끝나고 이제 선거 책임 물어서 황교안이 나가라부터 뭐 난리가 나겠죠. 그러다 갖고 이제 보수 야권이 다시 한번 위기설이 등장을 하고 재편해서 누가 사람이 있냐 없냐 할 때 그때 좀 나타나는 게 안한테 훨씬 이긴데 왜 지금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안은 선거 전에 총선 전에는 움직일 가능성이 제가 볼 때 없고 뭐 유승민이는 안 되면 그냥 무소속으로 해가지고 그냥 대구에 혼자 나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게요. 알겠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내가 볼 때는 사실 참 각 당이 극복하기 어려운 변수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친일 프레임은 지금 저 체제는 절대로 극복 못합니다. 친일 프레임 저거 갖고 선거 못 치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비슷한 프레임에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조국 최순실 묶여갖고 조순실 프레임 걸려버리면은요 이거 지금 못 벗어납니다. 자, 현 정부 집권 여당 지금 아직 여기 집권 여당은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거 대일 문제가 원래 연말 정도 발생했다면 역사 논쟁으로 다음 총선에 굉장히 유리하게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일찍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지만은 한일 경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커져서 일본하고 경제 대결을 할 수 있다 손치지만 어차피 한국, 일본 다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때 가면 그 문제가 부각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 보면은 현 정부는 이 대북 정책, 대북 이 저기 협상의 답보 상태 또는 역풍, 대일 정책의 지금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경제적인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한 이런 문제들 거기다가 전반적으로 이 부진한 경제 문제, 소위 말하는 잘못한 트리플 악재에 지금 걸려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도가 내년 총선 섣불리 지금 판단할 수가 없다고 봐요. 굉장히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 못한 엄청난 변수가 지금 등장한다. 그러면은 야당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볼 때는요, 황 소장님이 그 예측이 아니고 각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로 놓고 본다면 황 소장님 말이 맞아요. 안철수가 지금 거기에 자유한국당도 이 친일 프레임에 묶여있는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서 같은 친일파로 묶여있는 것이면 정치 힘만 끝나요. 유승민 마찬가지예요. 이기든 못 이기든 자기가 가서 지역구에 가서 그 선거를 치르는 게 차라리 먼 장래를 위해서 나은 거고. 그러고 이 사람들은 이미 원내 한미번 국회의원을 내 활동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 대선을 놓고 본다면 원내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생각만큼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지금 한일 관계에다가 이후에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의 위상이 어떻게 볼 것인가 논의를 했고,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관련 지금 진행되는 논의였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그 딸 문제가 학교 학적이 취소가 될 소지까지 좀 있어 보이게 해가지고 당장은 전국에까지 미칠 가장 큰 변수가 아닌가 하고, 뭐 조만간 진행되는 과정일 테니까요. 지켜보기로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